이카보그 35장 스피틀워스 경의 청혼. 누구한테 하는지 알아? 네, 짜증나. 에슬란다. 자, 며칠 뒤 에슬란다 아가씨는 홀로 궁전의 장미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덤불 속에 숨어있던 두 병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들은 그녀를 붙잡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두 손을 묶어 시골에 있는 스피트로스의 영지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스피트로스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스피트로스는 즉시 에슬란다 아가씨의 하녀인 밀리센트를 불렀다. 그러곤 여동생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에슬란다 아가씨의 친구들에게 그녀가 수녀가 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했다. 에슬란다 아가씨의 친구들은 모두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에슬란다는 누구에게도 수녀가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중에 몇 사람은 에슬란다의 실종이 스피트로스경과 연관되지 않았을까 의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제 스피트로스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으므로 에슬란다의 친구들은 저희들끼리 수근거릴 뿐 에슬란다를 찾으러 나서지도 스피트로스에게 캐묻지도 않았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아무도 밀리센트를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밀리센트가 누구예요? 그 에슬란다의 하녀. 밀리센트는 성안을 빠져나가려다가 위병들에게 붙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자신의 영지로 떠난 스피트로스는 다음날 저녁에 늦게야 도착했다. 그는 에슬란다를 납치한 두 병사에게 금화 50씩을 주며 이 일에 대해 발설하면 사형을 당할 거라고 하며 다시 한번 주의를 준 뒤 거울을 보며 가느다란 콧수염을 매만지고 에슬란다 아가씨에게로 갔다. 그녀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서재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스피트로스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에슬란다 아가씨는 말없이 그를 보았다. 스피트로스가 빙긋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수석 고문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겠어요. 에슬란다 아가씨는 유쾌하게 말하고는 책장을 넘기며 계속 책을 읽었다. 자, 보시다시피 내 집에는 여자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궁정에서 치즈장이의 아들 때문에 슬퍼하기보다는 여기서 쓸모있는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행복하겠지요. 어쨌든 그 치즈장이의 아들은 머지않아 굶어 죽을 텐데요. 누군지 알아 이 사람이 간호가? 네. 구펠로 부관. 에슬란다 아가씨는 이미 스피트로스가 구펠로 부관을 들먹일 거라고 예상한 터라 이 춥고 더러운 집에 도착한 뒤로 줄곧 이 순간을 대비했다. 그래서 그녀는 얼굴을 붉히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구펠레 부관에 대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접었어요. 스피트로스경. 반역죄를 인정할 때부터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난 반역자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경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 조리 있게 설명한 탓에 스피트로스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하고 자신과 결혼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를 죽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에슬란다 아가씨는 자신도 구펠로 부관처럼 고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스피트로스는 그럼 어머니가 남긴 보석을 모조리 빼앗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어차피 자신은 책을 더 좋아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에슬란다 아가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의 말을 듣고 있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대꾸했다. 스피트로스는 열불이 났다. 그는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기자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결국 그는 그렇게 책을 좋아한다면 이 서재에 영원히 가둬주겠다고 했다. 창문마다 창살을 달고 하루 3번 집사인 스크럼블이 먹을 것을 방으로 가져다 주게 할 테니 화장실에 갈 때를 빼고는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니까 그녀가 그와 결혼하지 않겠다면 말이다. 그러자 에슬란다 아가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이 방에서 죽을게요. 아니 어쩌면 화장실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수석 고문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방을 나갔다. 자, 36장 굶주리는 코르누코피아. 1년이 가고 2년, 3년, 4년, 5년이 흘렀다. 마법처럼 비옥한 토양, 치즈와 포도주와 케이크의 명인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한때는 이웃나라의 부러움을 샀던 작은 왕국 코르누코피아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물론
슈빌 사람들은 예전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스피트로스는 왕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수도인 슈빌, 그 중에서도 특히 성안 지역에 금화를 쏟아부으며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가도록 공을 들였다. 그러나 북부의 도시들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상점과 술집, 대장간, 수레바퀴 제작소, 농장, 포도원 할 것 없이 갈수록 많은 사업체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 많은 이들이 이카보구 세금으로 가난해진 데다가 그것도 모자라 이카보구의 습격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카보구가 실제로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문을 부수고 집과 농장 주위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겨놓는 존재는 분명히 있었다. 대개는 이런 습격이 정말 이카보구의 소행일까 하고 의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검은발 부대의 표적이 되었다. 의심하는 자들을 한밤중에 살해하고 집 주위에 발자국을 남겨놓는 부대를 스피트로스와 로치는 검은발 부대라고 불렀다. 이카보구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가 도심에 살고 있으면 이웃들의 눈을 피해 이카보구가 습격한 것처럼 꾸미기가 어려웠다. 그런 경우에는 스피트로스가 재판을 열고 굿펠로 부관과 그의 친구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결국 반역죄를 인정하게 만들었다. 계속 비겁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죽이겠다는 게 너 그러면 너 누구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야. 재판의 횟수가 늘어가자 스피트로스는 감방을 늘리고 이를 감독해야 했다. 게다가 고아원도 늘려야 했다. 고아원은 왜 늘려야 했냐고? 첫째, 살해되거나 감옥으로 끌려가는 부모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해서 버려진 아이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다. 둘째, 가난한 이들이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대개 자기는 굶주려도 자식은 끝까지 먹이려 했다. 때문에 가족 중 아이만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셋째, 집을 잃은 이들이 눈물을 머금고 자식들을 고아원에 맡기는 탓이었다. 그래야만 아이들에게 살 곳과 먹을 것을 마련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궁전의 하녀 해티를 잊지는 않았는지 굿펠로 부관과 그 친구들이 처형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에슬란다 아가씨에게 용감하게 일러준 그 하녀 말이다. 해티는 에슬란다 아가씨가 쥐어진 금으로 마차를 잡아타고 여로보암 근처에 있는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갔다. 1년 뒤 해티는 홉킨스라는 사내와 결혼해 아들과 딸 쌍둥이를 낳았다. 그러나 홉킨스 가족에게는 이카보고 세금을 내는 일이 너무나 버거웠다.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던 그들은 결국 가게를 잃었지만 해티의 부모님도 도와줄 수가 없었다. 그들도 포도원을 잃고 머지않아 굶어 죽었기 때문이다. 집을 잃은 해티 부부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어대자 어쩔 수 없이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으로 향했다. 쌍둥이는 엄마의 품에서 떨어지며 서럽게 울었다. 문이 닫히고 빗장이 채워지자 가엾은 해티 홉킨스와 그 남편은 그들의 아이들을 못지않게 서럽게 울며 걸음을 옮겼다. 그런트 할머니가 부디 아이들을 살아있게 해주기를 기도하며. 자, 37장 데이지와 달.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은 데이지 도브테일이 푸드에 싸워 들어왔을 때에는 완전 딴판이 되었다. 허름했던 움막은 100명의 아이들을 들일 수 있는 거대한 석조 건물로 바뀌었다. 창문마다 창살이 쳐지고 문마다 자물쇠가 달렸다. 데이지는 여전히 이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전부 다 키가 훌쩍 컸고 더욱 호리호리해졌지만 납치될 때 입었던 작업복을 계속 입고 다녔다. 짧아진 소매의 단과 바지단에는 천을 덧대어 길이를 늘렸고 찢어진 부분은 정성스럽게 기워 입었다. 마사와 다른 소녀들은 양배추 포대를 잘라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데이지는 아빠와 옛집을 떠올리게 해주는 유일한 물건인 이 작업복을 벗고 싶지 않았다. 이곳으로 납치되어 온 지 수년이 지났지만 데이지는 여전히 아빠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몇 년 동안 한 옷만 계속 입은 거야. 빨아야겠다. 영리한 데이지는 아빠가 이카보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달을 바라보면서도 아빠가 어딘가의 감옥에서 창살에 쳐진 창문으로 저 달을 보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다가 그런트 할머니의 고아원에 온 지 6년째 되던 어느 날 밤 데이지는 호킨스 부부의 쌍둥이에게 이불을 덮여주며 곧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다독이 된 뒤 마사의 옆에 누워 평소처럼 하늘에 떠있는 연한 황급빛 원반 모양의 달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이제 아빠가 살아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런 희망은 새가 엎어진 둥지를 떠나 훨훨 날아가듯 자신의 가슴에서 떠났다는 것을.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아빠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갔다고.
엄마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갔다고 자신에게 속삭였다. 부모님은 이제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으니 어디에나 살 수 있다고. 데이지 자신의 가슴 속에 살 수도 있다고. 그러니 그 안에 살아있는 부모님의 기억을 꺼지지 않게 불꽃처럼 살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을 가슴 속에만 간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부모님의 품에 안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간절했다. 더 많은 고아들과 달리 데이지는 부모님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던 시절을 떠올리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고아원의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며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엄마 아빠의 따뜻한 포옹과 사랑을 그들에게도 느끼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데이지를 견디게 해주는 건 엄마 아빠의 기억만이 아니었다. 어째서인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라는 묘한 예감이 들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코르누코피아 전체의 운명이 뒤바뀔 만한 일, 그에 대해 아무에게도, 가장 친한 친구 마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런 예감이 기운을 북돋워줬다. 어쩐지 좋은 기회가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야,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공원에 가면 다른 애 돌봐줄 것 같아? 어? 난 돌봐줄 것 같아. 지우는 그럴 것 같아. 다은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번 survival 친구 거 뺏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밥이 맛이 없잖아. 어, 그냥 탈출을 그래도 시도하려고. 배고프잖아. 그렇지. 나는 탈출 시도하려고 할 것 같아. 얘들 하다가 해도 안 되는 거 못한 지붕 거야. 막 뛰어내리고 막 이게. 나 그런 건 안 해볼 것 같아. 자, 점점 이제 나라.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상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진짜 온 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왜 플래툰 도와주려고? 그러게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